명씩 추천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다 그 지역의 호족들이 추천을 받아서 출세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전환 후환 사회를 호족 사회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말에 신돈이 과거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 그 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입한 게 신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삼국지를 갖다가 통해서도 동양 삼국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삼국지 인물을 든다면 관우를 듭니다. 그래갖고 관우는 지금 중국에서는 신처럼 대접받고 있어요. 집집마다 관우의 조상을 갖다가 모셔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신적인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중국에서는 황제의 무덤을 릉이라고 말을 하는데 릉보다 더 위대한 인물의 무덤을 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림자가 붙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공자의 무덤인 공림, 관우의 무덤인 관림. 딱 두 분만 림자를 붙여서 존칭을 하는데 관우를 존경하는 그 종교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어요. 임진왜란 때 이여송 장군을 비롯해서 전해져가지고 관우를 모시는 관동묘가 우리나라도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 가서 제사는 안 지내지만 관동묘에서 관자를 빼고 동묘가 지하철역에도 있죠. 거기가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던 데입니다. 네, 일본은 또 누구를 좋아하느냐? 일본은 또 사무라이를 또 존경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무라이의 가장 이미지가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자룡입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적장들을 갖다 목을 베고 아들을 구해낸 그 인물로서의 사무라이적 이미지가 가장 근사치가 조자룡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조자룡을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치는데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냐? 제갈공명이에요. 제갈공명을 왜 좋아하느냐? 공부를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 인물들 중에서 다 조선시대 인물이 많은데 이율곡하고 신사임당이 두 사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율곡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12살 때 과거에 12번 장원급제를 했어요. 구도장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란 말이에요. 이율곡이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율곡의 외할아버지가 일부러 사위는 좀 멍청한 사람을 골랐다 그래요. 왜냐? 자기 딸의 재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신사임당이 이 원수하고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이 기대치에 너무 못 미쳐.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을 갖다 키웠는데 큰아들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 근데 이율곡 키워봤더니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이율곡한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가리켜서 그 아이를 천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율곡하고 신사임당 묘소를 갔더니 파주에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신사임당하고 그러니까 이율곡의 아버지 어머니 묘 위에 이율곡 묘가 있더라고요. 이 조선시대 풍수지리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인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후손이 너무 위대하면은 조선시대에도 이게 가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율곡이라는 인물은 조선 전기의 천재가 이율곡이고 조선 후기의 천재는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을 꼽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갈공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삼국지에서 위초고 세 나라를 뜨는데 조조의 무덤은 지금 발견이 안 돼 있어요. 왜냐? 조조가 자기가 살아 있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무덤을 여러 개를 만들어놨어요. 자기 무덤을 찾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 무덤에 금은보화를 넣지 말라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왜냐? 자기 무덤에 금은보화가 있으면 후세에 뒤질 게 뻔하니까. 근데 이제 송건도 무덤이 발견이 안 됐고 유비 무덤이 있는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중국에 가서 유비 무덤을 많이 찾아가는데 유비 무덤에 가서 제사를 참배를 하기보다는 그 옆에 제갈공명의 사당인 무후사라는 곳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자기 소원을 빈대요. 뭘 빌겠어요? 우리 자식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바로 무후사 앞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교육열은 세계 제1위라고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 수능 좀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데 수능철에 되면 전국의 교회, 절, 그다음에 큰 바위 앞에 수많은 학부모들이 와서 열심히 빈다 이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제갈공명이 동양에서는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읽은 바로는 이제 중국에서 대만 사람들한테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상 국무총리가 누구였냐라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갈공명이 2위를 했어요. 1등이 누구냐면 야율추제라고 징기스칸 밑에서 재무부 장관 겸 재상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원래 거란족인데 대단한 역사적 업적. 왜? 몽골족은 어느 적을 성 앞에 가가지고 항복해라 안 하면 다 죽여버려요. 근데 이제 야율추제가 징기스칸한테 그러면은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건의를 해서 대학살극을 막았다. 그게 야율추제인데 제갈공명이라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1시 42분인데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갖다가 새로운 관점에서 변화 방정식으로 이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할 때 사람이 누구나 국가라든가 어떤 공동체라든가 개인이 내가 변화하고 싶다는 욕구를 언제 느끼냐면은 불만족할 때 dissatisfaction 제가 발음이 오랜만에 잘 안 나오는데 뭔가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태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차이가 많이 날 때 사람들이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뭔가 내 앞에 뭔가 비전이 떠올라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무기력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꿈이 있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10년 후에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그것까지 누구나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오늘 내 지금 현재 내가 뭘 할 것인가? 포스트 스텝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첫 걸음.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부터 하자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부터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맛있는 것부터 안 먹을 때 다이어트가 되지.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그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지금 현재가 고쳐야 될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꿈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첫 걸음을 내딛어야 우리가 변화가 현실적으로 레지스턴스 저항을 극복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갈공명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갈공명을 보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난세란 말입니다. 중국에서 일치일란이라고 그래요. 한 번 혼란기가 오고 한 번은 다스려지고. 근데 그 중에서 삼국시대는 가장 극심한 혼란입니다. 그 속에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 이제 좀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갈공명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작은 아버지인 제갈현이라는 사람이 제갈공명 형제들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갈공명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 정사 삼국지에 보면은 전이 나오는데 전이 뭐냐면 그 삼국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일대기를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진수가. 근데 대부분 다 한 7, 8명, 2, 3명씩 이렇게 묶어서 나열을 하는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유비하고 유서는 황제였기 때문에 한 사람씩 서술을 하고 유일하게 한 사람 저술한 건 제갈량 전만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 제갈량은 중국 그 당시대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81년에 태어나서 234년 53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유명하게 53세에 살았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우리가 화폐에서 자주 만나는 누굴까요? 이순신장. 그리고 이 시대에 제갈공명하고 생물연대가 똑같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한나라 후한의 마지막 황제였던 헌제가 제갈공명하고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나이에 죽었다는 걸 참조로 하면서 여러분 삼국지를 이해하시면 아주 쉽겠습니다. 출신지 낭야군 양도현이라고 그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낭야군은 어디냐면 지금 그러면 산동반도 근처라고 그래요. 청도. 삼국시대 때는 청주라고도 말을 했어요. 근데 양도현이라는 곳은 지금 학자들도 어딘지를 모른다 그래요. 유명한 인물이 태어났으니까 중국에서도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막 양도현이 어딘가라고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불분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작은 아버지 제갈현에 의해서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갈현이 그 당시에는 혼란기예요. 혼란기. 그 당시에 주먹이 센 사람이 야 너 오늘부터 어디 태수로 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태수로 발령장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동생이 제갈현하고 친해가지고 예장지역이라는 태수에 임명을 했는데 조정에서 또 주보라는 인물을 같이 임명을 해요. 그럼 같은 지역이 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갈현이 죽었다는 설도 있고 도망갔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죽었다는 것보다는 살아남아서 조카들을 데리고 같이 형주로 내려갔다는 설이 다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갈현이라는 사람이 형주에 있는 유표하고 친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에서 지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형주, 유표 아는 사람 찾아서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아버지마저 17살에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객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곳에 아무도 친인척이 없게 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제갈량이 갖고 처해 있는 현 개인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진수의 삼국지에 보면 정사에 이 진수라는 사람이 제갈량을 평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갈량이 죽었을 때 총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고 아꼈으며 형법과 정치가 엄격해서 원망하는 이가 없었다. 제갈량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터득한 뛰어난 인재로서 관중수와 비교할 만하다. 이런 역사적 평가를 받은 사람을 제가 볼 때는 역사적 우리나라에 가서는 이순신이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순신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많은 백성들이 이순신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길거리에서 통곡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우는 것이 다 이유가 없지 않다라고 기록이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정치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황제가 죽었다고 해도 별로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삼국지 정사에 보면은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너무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184년에 우리가 잘 아는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게 뭐라고 하냐면 해마다 군대를 일으키고도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마 임기응변의 시작이 그의 장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신출귀몰한 제갈량의 전법은 다 불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에 더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대가 왜 난세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동한, 그러니까 전한 후한인데 후한의 황제들입니다. 후한의 황제들이 그 황제가 됐을 때의 나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된 사람이 그 후한의 상제라는 사람인데 5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100일 된 아이가 황제가 됐어요. 100일짜리가 황제가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적으로 황제의 어머니가 권력을 잡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 물정을 아무래도 모르니까 중국 외척들, 어머니 친척들이 실권을 장악해가지고 여러 역사적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제가 13살, 13살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 헌제는 9살의 황제가 되고 소제는 14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황제가 어릴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이를 먹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황제인데 이걸 뒤집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조정 관료들한테 가서 의사타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조정에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 잘못되면 자기 집안이 다 죽으니까. 그럼 누구랑 의논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자기랑 친한 황관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황관들하고 의논해서 이 외척 세력들을 죽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 충제나 지체처럼 외척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중국 그 동안 시대 때, 후한 시대 때 이런 황후가 권력을 잡았던 역사가 6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항상 반복되지 않아요. 황제 시스템에서는 항상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중심제로 임기 5년이 된 게 1987년도부터 반복이 되는데 항상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 언론이 칭송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은 막 비난을 한답니다. 그걸 우리가 하이에나 언론이라고 하듯이 요 황제 시스템에서도 항상 황관과 외척 그다음에 청류파 관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서로 추천을 받아서 관료가 된 사람들이에요. 요 세 파가 항상 싸우는 게 이 중국 한나라 역사에서는 계속 리사이클이 됩니다. 계속 요 시스템. 왜? 요거를 통해서 그 한나라의 어떤 그 재화가 분배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갈공명은 이런 혼란한 시대 때 자기의 자를 공명이라고 썼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이 있어요. 명. 제갈량 할 때 그 명. 명은 누가 져주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져줘요. 내 자식이 훌륭한 인물이라서 되게 명을 보면 다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 근데 이제 자라는 게 있어요. 자가 공명을 썼어요. 공명은 어떻게 쓰냐면 남자 같으면 보통 관례, 성인식을 할 때 지어주고 여자 같으면 보통 시집을 갈 때 그때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명은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호가 있는데 호는 이제 태어난 곳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이상이라든가 그런 걸 나타내는 호가 있는데 여러분 김구식이 쓴 고려사 지금 삼국사기를 보면은 신라 사람들 중에 자가 있는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고려 정인지라는 사람이 조선 세종 때 고려사를 썼는데 그때 보면은 그 고려 사람들이 자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조선 시대 때 선비들은 대부분 다 자나 호가 다 있어요. 거의 100%. 우리나라 이름이듯이. 근데 이제 공명은 자기가 관례 때 자기 자를 짓는데 뭐라고 쓰냐? 공명이라고 썼어요. 뭐냐? 공자의 덕을 밝히겠다. 이건 자기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은 이 세상을, 이 혼란한 난세를 내가 공자의 이상이 현실화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게 제갈공명의 꿈이에요. 젊었을 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실을 좋게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중간 단계로 천하 삼분징계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중국은 너무 땅덩어리가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하면은 천하가 안정될 것이다. 이 천하 삼분지계라는 그 이상은 처음 제갈공명이 쓴 게 아니라 여러분 한나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 한나라의 유방하고 항우가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울 때 그때 유방 밑에 가장 유명한 장군이 천하무적이었던 장군이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한신한테 괴철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꼬시냐면은 당신이 유방 밑에서 맨날 이렇게 장군 노릇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새로운 새 나라를 만들어서 천하를 정립시키는 게 백성들, 인민들한테도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꼬셔요. 근데 그 한신이 그럴 수 없다. 나는 유방이 나를 알아준 거를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끝까지 가다가 결국 항우가 올락하고 그러고 나니까 정적이 죽고 나니까 유방 밑에서 가장 두려운 자가 천하무적이었던 한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신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토사구팽이라는 유명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제갈공명이 천하는 혼란한데 나의 꿈은 천하를 공자의 덕이 이루어지는 그런 멋있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데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근데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타향에 와가지고 나를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랬을 때 제갈공명이 선택한 여러 가지 퍼스트 스텝이 무엇이냐 보면 처음에는 정략결혼입니다. 정략결혼. 왜냐하면 제갈공명이 형제가 3남 2녀예요. 3남 2녀. 형이 하나 있고 남동생이 있고 누나가 둘이 있다는데 역사서에 보면 누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누나들을 전부 자기가 새로운 피난처인 형주의 명문가인 방덕공하고 혼인을 맺어서 혼맥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남동생인 제갈균도 또 임시가문하고 혼인을 해서 그 지역 토호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어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갈량 자신이 워낙 똑똑하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제갈량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를 기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갈량이 팔척으로 굉장히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겼다고 말을 해요. 지금도 제갈공명 역할을 맡은 배우들을 보면은
대부분 잘생긴 배우들이 배우 같아요. 그러니까 삼국지를 영화할 때 캐런티를 많이 받는 배역은 누구냐면 항상 주유 역할을 받은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받는데요. 왜냐? 주유는 노래를 또 불러야 해요. 주유는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항상 그 당대의 유명한 잘생긴 남자 가수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 캐런티가 제일 높고 두 번째가 제갈공명입니다. 근데 제갈공명이 그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형주 지방에 유력한 사람인 황선이라는 사람이 제갈공명을 딱 찾아가고 얘기를 했대요. 당신 내 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피부는 시커멓고 머리칼은 노랗다. 근데 재주는 당신만 하지 당신의 몸 미치지 않는다. 결혼하겠느냐? 근데 제갈공명이 그 자리에서 예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래갖고 제갈공명이 만든 여러 가지 뭐 모규 유마라든가 무슨 화살을 갖다 자동으로 쏘는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황승원의 딸인 황월령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일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갈공명 친구들이 갑자기 수십 명이 왔는데 갑자기 황월령이 국수를 만들었다. 그래서 국수를 어떻게 만들었나 나중에 제갈공명이 깜짝 놀라서 들어봤더니 밀가루 반죽을 해줬다가 대나무 쌀을 갖다 천천히 박아가지고 이게 압착을 해서 만드는 기계를 특허로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그 황월령이 외모는 좀 떨어지지만 머리는 아주 뛰어난 제갈공명하고 막상막하였다. 그런데 심지어 제갈공명의 성격이 굉장히 조급하고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당신이 얼굴은 너무 그 감정선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부인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혼맥을 만들었다. 이 혼맥이라는 게 지금도 영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 이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었으니까 이건희 씨가 깜짝 놀랐다. 이게 큰일 났다 삼성이. 그 전에 김영삼 때도 참 정치가 삼류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김영삼한테 찍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더 무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호남에 있는 재벌인 대상그룹 미원그룹의 딸하고 자기 아들인 이재용을 결혼시킵니다. 98년도 2월달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는데 6월달에 큰아들을 이재용을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부진은 이제 그냥 직원하고 결혼시키고 이서연을 동아일보 그룹 사장 둘째 아들하고 결혼시키거든요. 김주열 씨하고 그것도 우리 현실에서도 지금 우리 정략 결혼이 비일비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갈공명이 했던 유명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첫 번째 직장을 누구한테 들어가서 자기 몸을 의탁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유표 그 지역 형주 지역을 다스리는 태수였던 유표가 되는 거. 이 유표는 누구냐면 자기의 장인의 동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장이었던 황승원의 부인하고 유표의 부인이 자매지간이에요. 근데 이제 유표란 인물은 그냥 조용하게 살기를 원하지 구체적으로 나서서 어떤 천하의 혼란을 내가 한번 패권을 잡겠다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유표는 탈락하고 조조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 밑에 너무 유능한 사람들이 많고 조조가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번 대학살극을 벌입니다. 서주에서 자기 아버지 조승을 죽였다 해서 한번 학살을 하고 원소를 이긴 다음에 수많은 병사들이 항복을 해오니까 식량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소의 군사들을 전부 다 죽여가고 땅에 묻어버리는 두 번의 학살극을 벌여요. 그래서 제갈공명 입장에서는 이 조조 밑에 가기는 좀 그렇고 선군도 자기 형인 제갈근이 송금 밑에서 이제 벼슬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이제 의심을 해서 신하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 성격을 잘 간파해서 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유비는 덕이 있는데 그리고 유비 밑에는 관우하고 장비와 같은 전투력이 막강한 장수들은 있는데 머리가 좋은 책사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밑에 가면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 유비가 책사라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손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뛰어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갈공명 입장에서 내가 유비한테만 가면은 분명히 전권을 나한테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유비한테 갔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갈공명이
유비한테 가가지고 이제 유비하고 여러 작전을 짜서 천하 삼분지계를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관우가 또 약간 오버를 하고 또 유비가 오버를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관우도 죽고 유비도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비의 어린 아들 좀 멍청하다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머리가 네 아두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유선의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유선이 황제가 될 때가 바로 17살이었다. 그거 이제 삼고초려 이야기고요. 이 퍼스트 스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내 실력이 어떤 정도인가. 지금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기업 우리 재벌 기업에 가는 거를 꿈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자기가 자기 능력이 어느 위치인가를 잘 살펴가지고 직장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분명은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인 조조나 성군한테 가는 게 아니라 벤처기업인 유비를 찾아가서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서로 상승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삼고초려인데 삼고초려는 제갈공명이 나중에 이제 위나라를 쳐들어가면 썼던 출사표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요즘 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삼고초려보다 그 이전에 먼저 제갈공명이 유비를 찾아가서 자기의 능력을 한번 어필을 했다. 그 당시 조조가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유표는 전혀 무방비 상태였고 유비도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찾아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삼국시대 동시대에 오한이 쓴 위락이라는 책하고 그 잠깐 뒤에 서신에서 사마표의 구주춘추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갈공명이 유비를 찾아갔더니 유비가 돗자리를 말고 있었다. 시간이 나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갈공명이 옆에 있다가 조조가 쳐들어오는데 강리책이 없어. 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별다른 대비책이 없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뭐라고 말했냐면 형주는 호족이 분실돼가지고 지금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호족을 정비해서 병사들을 얻고 노동력을 확보하면 형주의 군비가 조조하고 맞설만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비가 아주 정신없이 그냥 딱 멍하니 있다가 이 청년이 굉장히 뛰어난 청년이구나 깨닫고 나중에 찾아간 것이 맞다라고 이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삼국지 연임하고 정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 소리 더 설득력이 있다. 제가 분명히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 내가 모실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한번 어필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끝으로 이제 하나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과연 충신이었을까?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자주 인용했던 표현에 중국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출사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고 이정이라는 사람이 쓴 진정표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갈공명은 충신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2017년에 고려대학교의 홍윤기 교수가 삼국지의 출사표에 나타난 제갈량의 독재정치라는 논문을 하나 썼더라고요. 제갈공명이 과연 충신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상식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유비가 제갈공명을 100% 믿었다.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서 탁고 대신 어린 아들을 믿고 맡기는 대신에 제갈공명 혼자만 세웠을 거예요. 근데 제갈공명을 한테 혼자만 세우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제갈공명하고 이엄이라는 두 사람 서로 사이가 나쁜 두 사람을 같이 세워요. 그럼 유비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 제갈공명 혼자 하면 내 아들은 분명히 팽당할 거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제갈공명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양립을 시켜놔는 거예요. 근데 제갈공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엄이라는 사람은 장군 출신이에요. 장군을 갖다가 보급 담당 장군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보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켜버리고 자기가 전권을 잡아요. 그래서 심지어 제갈공명은 후한 때, 유선 때 5개의 관직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장이 내가 사장하고 총무이사, 관리이사, 재무이사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회사가 잘 될까요? 뭔가 그거는 뭘 말하냐면 제갈공명의 성공 요인은 뭐냐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제갈공명의 실패한 원인은 뭐냐? 남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맡겨줘야 되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맡길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맡길 만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 것. 그게 어쩌면 제갈공명이 천하를 통일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거는 이제 또 얘기가 길어지고 지금 2시 7분이 돼가고 있으니까 오늘은 제갈공명의 성공 요인 뭐냐? 첫 번째, 천하가 혼란이 돼서 그 당시에 그 역사 기록을 보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이게 너무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어떤 기록도 있냐면 여러분 이제 기록에 보면 유비가 형주에 있을 때 도망을 다녀요. 그 형주 호족들에 의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어느 산 속에 있는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집에 BTS가 찾아왔어요. 그럼 뭔가 대접을 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대접할 게 없어. 커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농부 이름이 유심이라는 농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고깃국을 끓여갖고 왔어요. 그래서 유비한테 배고프실 때 드시라고 그러니까 유비가 아니 이게 웬 고기인가 그랬더니 제가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그러니까 유비가 먹고 나가다가 부엌을 봤더니 그 농부의 부인이 쓰러져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를 잡아준 거예요. 정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서 그 당시 유비가 조조하고 친했을 때예요. 친했을 때인데 조조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농부를 잡아다가 벌을 줬을까요? 황금 100냥을 선물로 줬다. 너는 윗사람을 대접하는 자세가 됐다.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의 여자들은 중심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 것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났었다는 걸 갖다 반증하는 거예요. 근데 삼국지 연의를 소설화된 것들 뭐 그런 것은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왜? 별로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정사에 보면은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근데 그때 황제들이 모습은 어떠냐면 후궁을 늘리고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심지어 유비 아들인 유선도 후궁이 너무 적다. 좀 더 늘려야겠다라고 말하니까 동윤이라는 신하가 황제가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비의 숫자가 12명인데 12명이 다 차지 않았습니까? 그만하십시오라고 간언할 정도로 황제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어려움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지갈량은 이 천하가 어렵다는 걸 알고 나는 지금 여기에 친인척도 한 명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상황에서 내 꿈, 공자의 덕을 밝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텝, 먼저 인간관계를 만들어놔. 그 다음에 직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내 꿈에 가까이 가려는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했다는 점. 그것이 결국 천하를 3분지계까지는 성공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